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요. 우선 조미진 연구원 음식료산업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하반기 이후 곡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워낙 강세라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최근 남미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곡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가공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원가 부담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는 21년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가격 인상 모멘텀 부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인상에 대해 저항이 적은 업계가 바로 사료 산업입니다. 이 중 이제 스프레드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사료 첨가제 업체들이고요. 관련주는 CJ제일제당과 이지바이오가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별도 자료 봐주시면 되고요. 작년 6월 이지바이오가 이제 이지홀딩스랑 이지바이오로 분할되어 재상장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무증하고 액면 분할 진행하고 오늘 재상장됩니다. 총 주식수는 이전에 15배로 늘어납니다. 최근 이제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은 살처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 등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소비 감소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돼지 사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자유롭고요. 또 이제 사료 첨가제의 경우는 사료의 대체제로서 사료 가격 상승할 경우 이제 수요 상승 수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료보다는 이지바의 경우는 이제 사료 첨가제가 이익률도 훨씬 높습니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이제 AI와 곡물가 등 업황에 따라 팜스코와 선진의 주가가 그 거래 정지 기간부터 어제까지 42%, 2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지바이오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오늘 거래되게 된 이후에 빠르게 좀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대로 좀 돌아가겠고요. 오늘 자료가 좀 많아서 결론 위주로 컴팩트하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채권, 원자재 순으로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블루웨이브가 결정이 되면서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 이에 따른 달라진 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증세, 두 번째는 규제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 지출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증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를 시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3번과 4번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증세를 실현할 때 그 안에 있는 요소 중에 길티텍스라고 해외 소득세를 2배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지만 길티텍스 같은 경우는 10.5에서 21%로 2배를 올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테크 섹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표 2번을 보시면 규제 강화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적 기업 분할 우려가 좀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페이지 그림 5, 6, 7, 8을 보시면 이제 과거의 반독점 소송으로 인한 과거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인데요. 대부분 주가가 좀 부진하게 흐르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AT&T 같은 경우는 판결까지 5년,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그리고 IBM은 10년 넘게 걸렸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일단 이 소송에 따른 뉴스 플로우를 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랑 이제 미국 베스랑 가파라고 해서 인공지능 시장이 좀 양분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한 규제를 당장 시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대형 테크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단이 제한되는 요소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페이지 그림 9를 보시면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어제 외사에서는 뭐 6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 부양책은 일회성 현금 지급을 추가로 1,400달러 지급하는 거,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을 추가로 300달러 더해서 총 600달러 지급,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을 최소 2,500억 달러 정도 더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에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루웨이브로 인해서 바이든의 공약과 크게 규모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시면 블루웨이브로 인한 자산시장 영향은 결국 스타일 전략 차별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림 11을 보시면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 중심의 랠리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결국에 뭐 재정 확대 쪽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게 가속화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다가온 재정 부양이 뭐가 되냐면은 지금 작년 말에 미국 정부가 하기로 한 게 사람들 한 명당 현금 $600 준다인데 이게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 생각은 2,000불로 늘리자, 한 번 더 얹어주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드업 되는 게 한 사람당 1,400불이, 그 600에서 2,000이 되니까 1,400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미국 인구를 곱해버리면은 총 4천억 불이 더 들어갑니다. 4천억 불. 그런데 이게 작년에 미국 애들이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걔네들이 돈을 어떻게 썼냐면은 정부에서 $100를 받으면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 중에 저축이 이제 있죠. 그래서 $100를 받았을 때 작년에 빚 갚는데 $26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저금하는데 $30를 쓰고 나머지 $44를 가지고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황 엄청 안 좋을 때. 근데 이번에는 상황 자체가 작년보다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괜찮아진 상황에서 돈을 더 받는 거고 지금 받는 돈의 규모가 작년 4월, 5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빴을 때.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지금 작년의 소비 성향은 재난지원금의 소비 성향이 44%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높을 거다. 그래서 결론이 일단 바로 눈앞에 다가온 거는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한테 4천억 불을 더 쏠 텐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소비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소비 창출이 2천억 불 정도 된다. 미국 GDP가 20조 달러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블루웨이브는 달러 지수의 하락 압력이 더욱더 확대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증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1페이지 그림 16번 봐주시는 것처럼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보겠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 달러 약세 압력은 달러 약세 압력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키워드는 이제 재정 건전화, 즉 과거에 클린턴 혹은 오바마 정권이 추진했던 임기 2기 때의 상황이 아니라 올해는 추가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깝게는 추가 부양책, 멀게는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 정책이 좀 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부양 이슈가 나올 때마다 명목금리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도 보시면 미국과 독일의 명목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달러와는 약세폭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3개월 만에 재차 마이너스 1%를 하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까지도 낮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달러 지수의 하단 연간으로 82포인트까지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 영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정을 많이 쓰겠다라는 건데,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긍정적이고요. 가깝게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멀게는 대규모 투자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둘 다 주식시장의 상승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고점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환경이나 인프라 관련된 투자, 이쪽 주식들의 랠리가 하반기일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얘들은 실제로 의회를 통과하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걸 사실 가로막을 이유가 별로 없어진 만큼 이쪽 주식들이 강한 시기가 훨씬 더 당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랠리부터 얘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생겼는데 결국 재정을 늘린다는 얘기는 금리 상승의 압력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고 금리 상승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으면은 그만큼 주가는 비싸졌는데 금리도 올라간 상황이 저희가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직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도 그만큼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좀 깊을 수 있다. 조정이 한 차례 좀 거세게 나오는 건 대비를 해야 된다. 다만 그 조정이 이 고점 기록하고 나서 시장을 끝내는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하반기에 다시 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나올 텐데 그 조정기를 잘 활용해서 주식을 잘 사모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채권 쪽이랑 대체 그리고 원자재죠. 이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나온 블루웨이브 현실화 관련돼서 채권 시장 영향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올해 전망했던 1분기 말, 2분기 초 단기 물가 모멘텀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600불에서 2000불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 효과를 작년에 케어스 액트 통과됐을 때, 즉 1200달러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지원 사례를 참고를 해보면 당시 월간으로 대략 중앙정부 지급이 3600달러였을 때 이전 소득이 3.3조 달러 늘었고요. 근로소득은 8200억 달러 축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실제로 2000달러 지급을 할 경우에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감안하면 월간 약 3200달러의 이전 소득 지원을 정부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 비율로만 계산해봐도 이전 소득이 2.9조 달러 늘죠. 근데 물론 이제 실업자 수가 그때보다 줄었기 때문에 2.9조 달러 안 되겠지만, 생각해보시면 어쨌든 그때보다 근로소득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소득은 비슷한 수준으로 늘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2조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 증가는 나올 거다. 그러면 실제로 개인소득의 서프라이즈가 1월 달에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이러면 소비 서프라이즈, 저희가 10월, 11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했는데 실제로 1월 달에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유가 상승 포함해서 수요 측, 공급 측,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모멘텀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분기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명목금리 상승을 여전히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 축소를 해서 권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연간 전망 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 국채금리 상단 1.50%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력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웨이브 때문에 3월 달에 예산 제출을 한 뒤에 원래 하반기에 미국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당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1.3조 달러 인프라 계획이 규모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안으로서는 1.3조 달러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그리고 수질 개선, 자동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할 거고, 결과적으로 취임식이 1월 20일이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도 바로 가입을 하면서 기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국의 식수오염에 대한 스탠다드가 규정이 강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자원 쪽 인프라를 최선호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바이든의 쪽에서는 도로, 철도, 공항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이쪽도 인프라가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 리플레이션 진입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인 공항, 도로 인프라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츠 시장 영향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이 사실 크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정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세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증세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리츠는 법인세를 안 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츠의 이익이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헬스케어 정책이랑 반도점 정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리츠의 임차인과 특수형 리츠의 임차인에게 사실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지금 MP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헬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 환자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형 리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저희가 8월 달부터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서 MP 측면에도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결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블루웨이브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1월 중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서 속도가 더해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달러 약세, 그리고 달러 약세라고 하는 말은 원자재 시장 올해 강세를 보고 있는데 이 강세에 추가적인 힘을 더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재정 부양 확대 속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자재 시장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기금속 섹터에서는 일시적인 안전자산 선호 후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질금리 통제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기인한 명목금리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 원자재 시장 전반이 공유하는 기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서 원자재 모든 섹터에 대해서 강세 전망이 또 강세가 지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물 수급에도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는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 청정에너지 혁신 정책이라고 봐주시면 우선 화석에너지 산업 보조금 폐지라든가 북극해 시추 금지 등은 미국 석유 생산성을 저해하는 단기 유가의 강세 요인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란과의 외교 대화 가능성,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은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산업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결국 그 강세 모멘텀 자체가 더 더해질 거다라고 일단 보는데요. 구리라든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신재생향 그런 으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원자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가격 강세 모멘텀을 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틀 전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 원래 예정되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월요일 날은 유가가 급락을 했지만 화요일 날 오펙 플러스 합의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기대했던 산유량 동결은 사실상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만 일부 증산을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합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유가는 분명한 약세 요인이었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산유량을 늘리는 동안에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최근 유가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올해 하반기는 결국은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유가, 특히 WTI 가격이 $50 상단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전망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전일까지 $50 상단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와 있는 유가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저희가 좀 주목하실 부분은 결국은 유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는 구간에서 러시아와 같은 그런 국가들이 꾸준히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3월 초에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동에서도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거고요. 또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결국은 원유 순수입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예상보다 빨리 좀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결국 유가의 그 상반기 변동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서 $50 상단 안정화 전망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상반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의 리스크 자체가 남아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블루웨이브 관련된 자료 발표는 다 마쳤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수급과 블루웨이브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떤 결론을 좀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블루웨이브는 달러 약세 요인이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 시장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은 맞는 것 같고요. 현재 한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같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을 단기에 더 빠르게 밀어올리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환율을 바라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국내 기관보다는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 느끼는 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 보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좀 금리잖아요. 근데 저희 쪽은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면서 실질 금리가 아직 낮기 때문에 괜찮은 뷰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실질 금리가 턴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 금리 쪽에서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랑 만약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실질금리가 턴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국면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저희가 BI가 지금 2%를 이제 넘어선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올해 3월 정도에는 실제 PCE,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현 물가가 2%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저희가 국제유가가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 150% 이상 올라간 적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3, 2.4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올해 한 3월 정도, 3, 4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 1분기 안에는 적어도 1월과 2월까지는 실질금리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 시점은 일단 한 3월 정도에 조금 약간 흔히 말하는 실질금리가 올라갈 리스크는 3월 정도에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료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결론은 성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미국 시장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같은 결론을 국내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같은 관점에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보통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여기는 환경 관련,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 주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들 사실은 가치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성장주에 대해서는 일단 금리 상승발 한 차례 조정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스타일 차원에서 성장이냐 가치냐라는 거를 말씀드리지 않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환경이나 인프라 분야를 하자라는 거는 이게 이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재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얘들이 성장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성장주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강하긴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여전히 미국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아웃퍼폼 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동의를 하고 계세요?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약간 생각이 조금은 다른데요. 한국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그렇게 성장주의 비율이 미국처럼까지 높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효과는 조금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장세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개인들이 과거랑은 좀 다르게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요즘 들어오는 개인들은 상당히 대형주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면은 성장주, 가치주 차원에서는 가치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형주가 낫다는 아닌 것 같고, 한국은 오히려 중대형주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좀 예, 말씀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 전략회에서는 언급 없었지만 어제 미국에서는 좀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은행주 관련된 생각은 좀 저희 쪽 의견 없으신가요? 일단은 그 재정 지출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의 분류로 미국에서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은행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은행주를 바라보면요, 미국처럼까지 좋게 보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이게 결국은 은행주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결국 은행주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자금 수요가 기업 쪽에서 좋아지는 게 미국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총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이랑 한국은 은행주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기업 분석,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황유신 연구원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3거래일 동안 35% 상승했고요. 5거래일 연속 올라서 44%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2차전지 가치를 지금 반영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2차전지 가치를 반영을 아예 안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가치를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을 이제 바이로 좀 상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제 SOTP 밸류에이션 테이블 좀 있고요. 배터리 사업의 이제 가치를 한 14조 원으로 좀 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 배터리를 이제 반영을 안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순차입금이 지금 10조 원이 넘어가서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상황. 그래서 재무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정유 본업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면서 원활한 투자가 가능할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후발이면서 낮은 캐파, 그리고 BP 시점이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성을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좀 확보가로 이제 투자금 확보가 좀 가능한 이제 그런 이제 환경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작년 이제 1.2조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시장이 좀 환호했던 것을 보면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좀 바뀌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SDI EV 전지 가치를 저희 쪽에서는 한 18조 원으로 좀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교했을 때 한 14조 원의 가치가 좀 합리적인 수준이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들 이제 캐파를 좀 나타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19년도에 굉장히 좀 작은 규모였습니다. 작년에 헝가리와 중국 공장을 완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정도로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증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올해 기점으로 삼성 SDI의 이 생산 캐파를 좀 추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증설이 계속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3조 6천억 원, 영업적자 한 3천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5조 6천억, 그래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가동률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고 교매 경제를 갖추면서 실적도 생각보다 좀 빨리 전환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가치를 좀 반영해 가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재무적 리스크가 사실 그동안 이제 우려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도 보면은 부채 비율과 그 순차입금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제 이런 규모, 이 증가 속도가 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자산 유동화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증가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되면서 재무적인 그 리스크를 좀 약화시키는 가운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IT IPO 그리고 SK 루브리컨츠 매각 통해서 대략 올해 한 2조 원 가량의 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미국 쪽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가도 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린본드 를 통해서 발행을 통해서 한 5천억 원 정도 유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제 긍정적 환경이 지금 그 자본시장에도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부분을 보면은 이제 9페이지인데 4분기는 영업 적자가 한 2,180억, 3분기보다는 좀 늘지만
기존 추정 대비는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이 좀 있었고요. 화학 쪽은 뭐 시황은 좋지만 전기 보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이 증설하면서 출하량과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 첫 공장 가동 시기였기 때문에 뭐 불용자산이 좀 많이 있어서 일회성 비용들은 연말쯤 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는 그 분기 이 적자가 단계적으로 좀 감소하면서 내년에는 연간 그 BEP 흑자 전환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내년에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다.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요. 다음은 SK 하이닉스. 예, 말씀 주십시오. 배터리 부분 그 가치 평가할 때 뭐 LG 캠이나 뭐 이런 애들과 아마 같은 멀티표를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생산 캐파나 뭐 기술 수준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할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SDI 올해 그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 SDI를 좀 초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가 속도를 보면은 SDI보다 더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전사적으로도 그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SDI보다 훨씬 더 강하게 대외적으로 좀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SDI가 LG화학 대비 뭐 디스카운트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CATL이 가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보다는 좀 디스카운트 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성장 속도에 비춰 봤을 때 굳이 뭐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 4번에 보면 제 올해 영업이익을 한 490억에서 2천억 이상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표 4번 어디 말씀? 그 영업이익 부분요. 그 몇 년도 영업이익 말씀이신가요? 21년 올해 말씀이시죠? 예. 네. 여기 뭐 그래도 다 좀 나와 있는데, 일단 평균 유가가 43달러에서 48달러로 한 5달러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재고평가 이익이 많이 좀 들어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은 좀 낮은 걸로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유가 재고평가 이익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치적으로는 뭐 490에서 210억 뭐 5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영업이익률이 0.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큰 수치 변화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분기 보면은 적자로 해놓으셨는데 2분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그 전략 쪽 하이스 뷰에 비춰보면은 그 3월부터 사실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좀 전망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가도 사실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게 될 것 같고요. 재고평가 손실, 그리고 뭐 마진의 이제 좀 악화, 뭐 그런 일시적 영향이 2분기에 좀 나타날 걸로 저희도 추정치를 같이 좀 동조를 좀 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SK 하이닉스 도현영 의원입니다. 예,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에 14만 원이었는데 17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상향시킨 근거는 올해부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해서 좀 많이 올렸고요.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원래 10.6조 원 추정했었는데 12.9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하이닉스 이제 막 좋게는 보고 계시지만 좀 논란이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는 올해 PER이 9.7배여서 과거 한 10배 정도 됐었거든요. 평균이. 그거보다도 약간 미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컨센서스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 상향의 요인은
원래 D램 가격 상승을 2분기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1분기에는 플랫을 기록하고 2분기에 플러스 한 5%에서 6%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계를 좀 파악을 해보면 1분기부터 D램 가격 상승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 1분기에 플러스 한 6% 정도로 기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 좀 빨라지는 요인은 수요가 일단 상당히 좀 좋습니다. 최근에 북미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12월부터 재개를 했는데 뭐 1월달 들어서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2분기 되면 인텔의 이제 차세대 서버 플랫폼 휘틀리라고 나오는데 4년에서 한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주요 이제 서버 플랫폼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투자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PC도 수요가 상당히 좀 좋고요. 작년도 PC 판매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좀 부품 업계에 따르면 이게 1분기, 2분기에 더 가속화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가 많이 증가되면서 뭐 재택근무가 뭐 기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프로세서들이 다 인텔 위주였었는데 최근에 뭐 AMD라든지 뭐 ARM 프로세서 이런 것들로 좀 다변화되면서 이게 소비자들 수요로 좀 많이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이제 수요 대비해서 메모리 공급 증가세는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투자가 좀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D램 3사 모두 올해 신규 캐파 투자를 많아봐야 작년 정도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D램 출하량 증가폭이 한 플러스 한 15% 정도 될 것 같고요. 작년도가 플러스 18%였기 때문에 증가폭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 부분으로 넘어가겠고요. 디지털 터빈 임지영 연구원입니다. 네, 디지털 터빈 말씀드리겠습니다. NH 글로벌 스탁스 10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앱과 컨텐츠 광고 플랫폼 업체로 이제 앱 광고 수요랑 공급을 연결해주는 에드테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보통 통신사나 스마트폰 OEM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 출시 전에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 초기 잠금 화면이라든지 알림, 툴바, 배너 같은 데를 통해서 앱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스크린 화면을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앱 광고 수요 측, 즉 개발자나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통신사나 스마트폰 OEM 업체에게 일부 지불을 하고 이 플랫폼을 설치를 합니다. 투자 포인트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5G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보급과 이제 디바이스 다변화로 확대되는 시장 기회입니다. 21년도에는 뭐 아시다시피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앱 생태계가 더욱더 확장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5억대 디바이스에서 현재 소프트웨어가 구동 중이고 DAU는 한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이나 커넥티드 TV 쪽으로도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포즈 인수 효과인데요. 모바일 포즈는 이제 비슷한 컨텐츠 딜리버리 플랫폼 업체입니다. 뉴스나 컨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디바이스 잠금 해제 화면에서 브라우저에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활성화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도 지난 5년 동안 50% 이상 성장을 했고 에비타 마진도 20% 이상 나오는 우량 회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수익성 개선과 이익 가식성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한 매출 성장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한 116% 증가를 했고 4년 동안 60% 넘게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0개 앱을 사용하고 한 10개 이상의 앱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소비를 하고 흥미로운 앱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앱 설치 광고 지출도 2022년 정도 되면 $1,200 이상으로 좀 증가할 거로 좀 보고 있고 긍정적인 수요 환경이 강한 매출 성장세를 지속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한 100%대 증가한 반면에 EPS나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에 주가가 좀 급등해서 좀 지금 최근에는 좀 빠졌는데 12개월 선행 PE 한 70배 정도, PSR 14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급등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보여준 실적 증가세나 피어 기업인 트레이데스크가 PER 170배에 거래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한희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4일 아마존 버크셔 해스웨이 JP모건이 공동 설립한 헬스케어 합작 투자 회사 헤이븐이 이제 공식 해체를 발표를 했고요. 헬스케어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3년 전에 이제 출범을 했지만은 이제 오는 2월 말까지 사업을 이제 정리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매우 좀 미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헤이븐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건강보험 커버리지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솔루션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좀 테스트해 왔지만은 구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공개된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이븐의 피해 업체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민간 보험사, PBM, 약국 업체들, 이 업체들의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번 뉴스가 어떻게 보면 호재일 텐데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이슈 자체가 매우 좀 퇴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지는 못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민간 보험사, PBM, 약국 이런 기업들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헤이븐 해체 사례가 어떻게 보면 높은 기업들의 이제 높은 기술력,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이 시장 진입 위협이 기대와 달리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헬스케어 커버리지 확대 등과 같은 산업 정책 환경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시스템 내의 핵심 플레이어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BS 헬스, 시그나 이런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